새로운 국군을 건설한다는 각오로 국방개혁 원년을 선포한 우리 군. 강한 안보, 책임 국방을 향한 개혁 과제는 무엇일까요? 국방 포커스 특집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제1부 국방부 군구조 국방운영 개혁실에서 말하다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도 우리 군은 커다란 안보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일까요? 국방개혁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군 구조 개편에서 선진 병영문화 정착까지 새로운 개혁 과제는 어떻게 추진될까요? 지금부터 2018 국방개혁실의 주요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포커스 윤지연입니다. 지금부터 군구조 국방운영개혁실의 2018년도 업무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할 분들 소개해드리죠. 김윤태 국방부 국방개혁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욱 상병대학교 군사안보학과 학과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변화하는 국방 환경에 발맞춰 우리 군을 발전시키는 곳이죠. 올해 특히 더 분주할 국방개혁실의 조직 구성과 주요 임무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실장님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국방개혁실은 2005년 12월 참여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군구조 개편 준비단으로 이제 발족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는 국방부 장관 직속 기관으로 조직으로서 군구조 그리고 국방 운영의 2개국 그리고 5개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 주요 임무는 국방개혁 전반에 대해서 업무를 주도하고 조정 통제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올해는 올해 전반기에는 지금 새로운 국방개혁 2.0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네. 하반기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을 하고 관계법령 정비를 통해서 개혁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올 한 해 그 어느 때보다도 분주할 것 같습니다. 네. 국방개혁실의 올해 주요 업무 바로 말씀해 주신 대로 표범같이 날쌘 군대로 황골 탈퇴하기 위해서 국방개혁 2.0을 지금 진행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국방개혁 2.0을 왜 이 시점에서 추진하게 됐는지 그 추진 배경하고요. 목표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현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그 통상적인 국방 발전이 아닌 특단의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선 우리 안보 환경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북핵 위협이라고 하는 그 당면한 최대의 위협이 우리한테 대두되어 있고 이것이 또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또 동북아 지역의 어떤 패권 경쟁으로 인해서 주변국의 잠재 위협도 지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엄중한 안보 상황이 이제 저희에게 대두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국방 여건에 있어서도 상당히 이제 제한된 상황입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인구 절벽이 이제 도래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세 남성 인구로 대표되는 병역 자원이 현재 35만인데 네. 이것이 불과 앞으로 5년 이내에 25만 수준으로 급격히 절감하는 그런 인구 절벽이 도래하게 되고요. 네. 또 재원 측면에서도 지금 현 정부가 국방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재원 배분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인 그 경기 침체 속에서 충분한 국방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저에게 닥친 위협은 아주 엄중하고 급박함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주어진 여건은 대단히 제한된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특단의 개혁이라는 조치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배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군사 정책은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북한을 압도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을 추진함에 있어서 강한 군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이 우리 국방개혁 2.0의 목표,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안보 환경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환경을 고려해서 국방개혁이 진행된다라는 말씀이신데요. 네. 최 교수님, 그런데 국방개혁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거의 한 10년 이상 진행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부터 이렇게 추진되는 국방개혁 2.0 어떻게 다루고 그리고 2.0의 추진 목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방개혁은 법제화된 것이 10여 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러나 그 전부터 우리가 8.18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88년도에 있었고요. 따져보면 한 30년 전입니다. 네. 그리고 98년도에 국방부에 국방개혁위원회가 있었으니까 네. 또 20여 년 전부터 있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시도돼 왔는데 저는 국방개혁이라는 말을 왜 썼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국방발전이 아니고 왜 국방개혁일까 생각을 해보면 시급한 무엇인가가 있었을 것이다. 네. 그다음에 개혁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뭔가 저항 요인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법제화한 것은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그 의지였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방개혁은 성과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평가가 제한적인 것은 북한의 위협을 바라보는 인식도 좀 상이했었고 위협도 좀 변화했고요. 또 국방개혁을 안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예산의 확보도 네. 좀 차질이 있었던 것이고 또 내부적 저항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에서 현 시점에서 이제 국방개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 군이 더 이상 국방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정말 강한 군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요. 현 시대에 맞게 최적화된 군대가 돼야 되는데 네. 여전히 어떻게 보면 옛날의 그 모습의 군대, 옛날의 관행에 굳어진 국방 운영 뭐 이런 것이 있어서 참 국방개혁이 필요하고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되고요. 국방개혁 목표 보면 뭐 싸워 이기는 군이 있고 네. 또 스스로 책임지는 군 뭐 이런 것 또 국민이 신뢰하는 군인데 이 세 가지 내용 속에 사실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예전보다 매우 높고요. 예. 또 성공을 바라는 군의 공감대 또 바깥의 기대도 있기 때문에 성공하리라고 믿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추진 의지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요. 교수님, 지금 이제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발맞춰서 군 지금 재정비가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네. 문제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제 외국 사례 그중에서는 선진국 군대 사례를 우리가 많은 부분 또 그것을 또 보면서 네. 반영할 부분 또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한 두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되는데 하나는 대체로 보면 선진 국가들 보면 군의 슬림화, 네. 그러니까 조직 체계의 슬림화, 문민화 이 부분에 그 상당한 또 방점을 두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미국도 보면은 주로 이제 군 내에서 국방부 내에 민간 관료나 또는 민간인, 그다음에 예비역들까지 포함한 그런 위원회들이 출범돼서 군 개혁, 국방 개혁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이런 네.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의 그 과학화, 또 첨단화 이런 쪽으로 상당 부분 그 역할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프랑스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사실상 군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그 요소들을 이제는 군의 첨단 무기 쪽으로 가면서 네. 인력을 줄이고 또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증감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도 국방개혁을 이뤄내는 네.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더 벤치마킹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우리하고 좀 환경은 다릅니다만 원거리 또 그 타격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한달지 예. 또는 정보 작전 능력을 강화시킨달지 뭐 이런 것들이 상당한 우리와의 어떤 그 현재까지는 좀 격차가 있는 부분이다. 예. 그래서 좀 더 우리가 그 국방개혁을 하는 과정에서 외국 사례, 특히 선진 국가 군 사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네. 개혁을 이끌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완보의 어떤 환경에 맞추면서 슬림화, 문민화, 개혁
이제 진행이 되고 또 과학화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요. 올해부터는 우리 군 국방개혁을 어떻게 추진하게 될지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국방개혁 2.0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예, 그 국방개혁 2.0의 목표는 강한 군대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은 기존의 관성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국방 운영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국방의 이제 주요 분야별로 설명을 드려보면 네. 우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핵심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군 구조 분야에서는 이제 기존의 소위 말하는 병력과 규모 중심의 구조였다면은 이제는 소위 말하는 과학기술 기반의 정해야 구조로 탈바꿈해야 되겠다라는 네.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지금 병력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인구 절벽과 관련돼서 병력 제한이 불가피한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고 네. 거기에 이제 우리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기술 수준 이것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 군구조로의 그 전환은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것이고 어떤 네. 면에서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이러한 구조의 어떤 그 당위성은 저희가 지금 당면한 북핵 그 미사일 위협과 관련돼서 이것에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기존의 한국형 삼축 체계를 확장해서 신작전 개념을 구성하고 있는데 네. 이러한 그 작전 개념의 구현에도 아주 적절한 그런 구조로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주요 분야인 국방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국방의 어떤 특수성이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폐쇄적으로 국방이 운영되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부분에서 벗어나서 앞으로는 국방 운영의 효율성, 개방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병역 문화의 분야도 역시 이제 이게 국방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국민들에게 그 부당한 그런 희생을 강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우리 사회적 발전된 사회적 수준에 부합하는 그러한 장병의 그 인권과 복지를 보장하는 그러한 방향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방위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방산 비리로 얼룩져 왔고 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한 그 반작용으로서 이 방위사업 관리가 상당히 절차 중심으로 그렇게 관리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이제 방위사업에 대한 그 비리를 완전히 제거하고 그리고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실효적인 전력 증강 체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게 추진 방향이 4가지인데요. 네네. 좀 더 세부 사항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추진 방향이 군 구조 개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해서 새로운 작전 개념 수행 능력 구비가 지향점이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새로운 작전 수행이란 무엇이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 군은 어떤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이 새로운 작전 개념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그 특히 이제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개념인데요. 네. 북한의 어떤 위협의 양상이 상당히 변화했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이제 북한이 이제 기존의 뭐 전차와 야포를 중심으로 한 재래식의 위협에서부터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북핵 미사일을 포함하는 비대칭 위협을 크게 대두되고 있고 네. 이것이 이제 기존의 재래식 위협과 이렇게 혼합을 해서 도발을 하는 그런 위협이 이제 저희가 이제 대응해야 되는 위협으로서 이제 크게 이제 변화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싸우는 방법은 사실 6.25 이래로 소위 말하는 전선을 중심으로 해서 방어적인 그러한 개념의 어떤 작전 개념이 쭉 유지되어 왔던 것이고 네. 이것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런 반성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작전 수행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토에 대해서 핵미사일 공격이라든가 수도권 장사정포 공격이라든가 등의 어떤 전면적인 도발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확실히 거부하고 네. 또 응징하는 능력을 저희가 갖춤으로 해서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삼축 체계, 그러니까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 저희가 요격하는 KMD, 네. 어떤 징후가 있을 때 저희가 긴급하게 가서 타격하는 원천을 타격해버리는 킬체인, 그리고 이제 도발 시에 저희가 적 지휘부를 응징하는 KMPL이라고 하는 기존의 삼축 체계에다가 네. 저희가 이제 적의 도발 시에 기존에는 이제 전선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시간을 가지고 이제 방어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 이 신작전 개념에서는 조기에 저희가 중심으로 기동을 해서 적의 핵심 지역을 확보함으로 해서 예. 마비를 가져오는 이제 그러한 새로운 작전 개념을 도입한 것이다. 그래서 삼축 체계에다가 이런 공세 기동 작전 개념을 포함한 이 전체를 저희 이제 신작전 개념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존의 방어 중심의 선형적 작전에서 네. 효과 중심의 기동 작전으로의 그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신작전 개념을 위해서는 정밀 타격 능력, 네. 그리고 압도적인 기동 능력,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능력을 우리가 국방 개혁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고, 네. 또 이러한 북한을 압도하는 우리의 과학기술 능력, 우리의 국가적 역량이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한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말입니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현안은 나날이 고조되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앞서서 지금 말씀해 주신 신작전 개념이 이를 포괄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좀 더 자세한 그 북핵 위협 대응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개념은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확장 억제를 우리 한미 동맹 능력의 기초에서 최적화한 맞춤형 억제라고 하는 맞춤형 억제 전략이 그 기반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실제로 맞춤형 억제 전략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전략적 능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지금 억제력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이제 그 틈새를 노리는 또 다른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네. 보이고,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한미 동맹을 이완하는 탈동맹 같은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틈새를 추구하는 북한의 전략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네. 확장 억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하는 우리의 대응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고, 네. 그 우리의 대응 능력의 핵심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축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시킨 신작전 수행 개념이고, 이것을 완성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한미 맞춤형 억제를 예. 공고히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그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전반적인 전략이고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양해지고 네. 고도화되는 북핵 위협을 확실하게 막아내기 위한 그런 작전 개념인데요. 최 교수님, 팔레스타인을 포함해서 아랍 적국들로 에워싸인 국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예. 촘촘하게 다층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데 우리도 좀 더 이렇게 촘촘한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실장님께서 아까 이제 삼축 체계 말씀을 쭉 하셔서요. 사실 네. 그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다층 방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전에서 나타나는 건데요. 네. 2014년도에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죠.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250여 발의 로켓을 발사를 했고 네. 50여 발이 주거 지역에 떨어졌는데 그때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이라고 하는 그 대공 무기 체계가 모두 그 요격했다고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돌았냐면 사실 로켓은 미사일보다 훨씬 싸죠. 그러니까 수백 달러에 불과하는 로켓을 요격하기 위해서 수만 달러 들어가는 그 미사일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로켓이 떨어졌을 때 받는 민간인 피해를 생각하면 훨씬 네. 저렴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잠해진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만 봐도 군사적 효용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군의 문제로 보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삼축체계, 킬체인, 뭐 KAMD 또 그 응징보복 체계로 보면 다 돼 있는 거고요. 그 중에 KAMD만 보더라도 그 패트리엇이라든지 또 고고도
또 사드라든지 아니면 지금 도입 검토 중인 이제 SM3라든지 이런 무기 체계를 통해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층으로 방어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종말 단계 이제 자유낙하하는 지점에서 고고도에서 한번 요격을 하고 실패하면 중고도에서 또 실패하면 하층고도에서 예. 요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니까 이것이 다층적으로 중첩적으로 방어하면 할수록 좋은 것이죠. 네. 좋은 것인데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네.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력구조 개편 또 군구조 개편과 연계해서 가장 최적화된 대공무기 그 체계를 구축해야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삼축 체계를 통해서 다층 방어 체계는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예산도 필요하지만 또 구축 시기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제에 이제 놓여 있는데요. 또 얼마 전에요 개봉한 영화 강철비에서도 나왔는데요. 핵 폭발을 이용한 EMP 폭탄이 새로운 안보 위협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획된 첨단 전력 마련으로 해결 가능한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굉장히 우리가 생소한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일반 시청자들이 보기에는 EMP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왔습니다만 핵폭발 이 과정에서 이 전자기파가 이제 발생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또 그 전자정보통신망 관련된 시설들을 이제 마비시키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그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그런 마비 체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소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그 가능성에 대한 대비는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핵 전자기파, 비핵 전자기파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네. 이 전자기파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일반적인 산업 체계에도 마비 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특정한 것만 마비시키면 또 다른 문제인데 전체적인 산업, 예를 들면 인천공항의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제 무서운 그런 무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현재 우리 군이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비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나름대로의 그런 방어 체계들을 만들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북한의 핵 능력을 중단시키는 그런 조치들이 되어야만 사실상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부분은 중요하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방어체계 구축 중요하고요. 또 우리 기술도 많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실장님 그런데 이 두 분 교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동의하고요. 예. 특히 지금 앞에 그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우리 미사일 다층 방어 체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와 군에서도 그 필요성을 뭐 당연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언급해 주셨던 바와 같이 여기에는 정말로 많은 재원과 시간이 요구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다층 방어 체계의 구축을 우리 그 국방 전력 증강의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하고 다른 어떤 그 전력보다도 우선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네.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관련 체계를 그 획득하는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단의 노력을 역시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 교수님께서 이제 언급하셨던 이 EMP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언급하신 바와 같이 EMP 그 이제 타는 이제 비핵 EMP가 있고 이제 핵 폭발과 함께하는 이제 핵 EMP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비핵 EMP는 아직은 뭐 이것이 전력화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북한이 이 비핵 EMP를 갖기에는 뭐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결국은 우리가 이제 대비해야 되는 것은 핵 폭발과 함께 오는 이제 EMP에 대한 대비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북한의 핵을 거부하고 또 그 초전에 그 요격하고 또 우리가 킬체를 통해서 그 타겟을 타격을 함으로 해서 이제 핵폭탄이 우리한테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삼축 체계와 그 신작전 개념이 바로 이 EMP에 대해서도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EMP에 대한 이제 적극적 방어라고 한다면은 소극적 방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EMP가 터졌을 때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그것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만 여러 시설에 대해서 이제 EMP 방호 시설을 저희가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확충해 가고 있고요. 예. 거기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무기 체계 단위의 이제 EMP 방호도 저희가 이제 노력을 경주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북핵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억제 능력이 좀 강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요, 그 전장권 환수 시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고요? 또 언제가 정말 적당한 시기이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의견 주십시오. 전작권 환수 걱정하시는 분도 많은데 저는 국방개혁의 성공 또 완성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말씀하셨다시피 시기 문제는 이제 예전에 보면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을 보면 전작권 전환이 매우 요원합니다. 그래서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을 향상한다든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능력을 확보한다든지 한반도와 지역의 안정을 확보한다든지 이게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조건인데 이 조건을 구비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 얘기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고 지금은 정책 방향이 바뀌어서 조건에 기초하되 조속히 추진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무조건 조속히 전환하는 것이 아니고 조건 충족을 조속히 추진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정부는 지금 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을 10월까지 해서 보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월까지 보완하게 되면 이제 조건을 보겠죠. 조건 충족 여부를 보고 조건 충족이 이루어지도록 역량을 강화해서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평가를 통해서 이제 추진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다만 저는 조건 충족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 부분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삼축 체계 구비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요. 그것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여하이 빨리 구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작권이 이제 환수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한국군 주도의 작전 능력 그 기반이 구축돼야 되는데 그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이제 미래 연합사령부의 편성안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뭐 연합 예규라든지 작전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그 다음에 전환돼도 무리 없이 그러니까 그 연합작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요 지난 2013년 SCM에서 한미 국방부 장관 간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 지휘구조 개념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전작권을 환수할 경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고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또 감내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동안의 그 전시작전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미군이 주한미군, 한미연합사도 역시 사령관은 미군입니다. 미군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런 기능이었다면 전작권 전환, 환수 이것은 결국 한국군이 주로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미군이 보조 조직을 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상당한 그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작전 내용의 어떤 변화 이 부분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우리 군내 구조도 좀 부분적으로 개편이 아마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 전작권 전환 과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군이 직접 작전 수행을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우리 군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는 군사 능력을 굉장히 고조시킬 수 있는 뭐 그런 측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남관계 측면에서도 봤을 때 군사적인 어떤 협상력들을 우리가 앞으로 풀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동안 북한이 늘 이야기해온 부분은 한국군 또는 한국은 주한미군 또는 미국에 의존하는 군대 또는 미국의 그 여러 가지 둘러싸여서 한국의 독자적 영역이 없는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명실상부하게 이제 한국이 실질적인 어떤 군사 능력들을 갖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서 북한과의 어떤 군사적인 협상력의 문제랄지 또는 이제 앞으로 평화체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한 우리의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좀 실현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부에서는 또 그렇게 되면 주한미군 철수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우리 보수 여론은 전작권 조기 환수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그러다가 이제 주한미군 철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의 한반도 동북아시아의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북한에 대한 어떤 제재 또는 억제 수단의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의 어떤 그런 평화의 균형자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어떤 역할과 영역 자체가 상당 부분 바뀐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 부분에서 상당 기간 주한미군의 존재는 오히려 동북아시아의 어떤 균형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또 의미를 또 부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그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현재 어떤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실질적으로 해낸다면 전작권 조기 환수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 우리가 기술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말씀도 있었지만 그런 준비 과정들이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전 정권 전환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점도 상당히 많습니다. 잘 고려해서 진행됐으면 하고요. 실장님, 계속해서 국방개혁 2.0의 세부 추진 과제 두 번째 과제로 국방 운영 분야 아니겠습니까? 예, 추진 과제에 대해서 또 방향 좀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방개혁 2.0이 이제 주요 분야의 이제 두 번째 분야가 이제 국방 운영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모두의 설명을 드렸고, 그 방향성은 이제 소위 말하는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개방성을 추구하는 것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큰 방향성 하에서 4개의 대과제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가 문민 통제 확립이고요. 문민 통제 확립을 위한 문민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군구조 개편과 연계한 국방 인력 체계를 개선하는 문제. 네. 그리고 이제 전쟁 수행 기반 능력의 체계적 발전. 그리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명하고 청렴한 국방 운영. 이렇게 4개의 과제를 선정을 하고요. 네. 이 4개의 대과제 밑에서 구체적인 세부 실천 과제들을 설정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방부 문민화와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국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높습니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왜 이게 필요한지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국방부 문민화는 기본적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군을 통제한다는 소위 말하는 문민 통제의 원칙을 구현하는데 그 기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민 통제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민이 중심이 되는 공무원이 국방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을 하고 또 집행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민화의 가장 큰 그 배경에는 문민 통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문민 통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여타 정부 분야가 다 그렇듯이 국방 역시 정부 정책의 큰 틀에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그 기본적인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그 개념은 이제 모든 그 선진 민주된 민주국가에서 기본적인 그 원리로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실천하는 관점에서 문민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것은 이제 특히 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을 확실하게 이제 보장하면서 군이 더욱 강한 군으로 거듭나는 데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민화의 어떤 추가적인 효과라고 한다면은 이런 문민 통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부가적으로 지금 이제 육해공군의 균형 발전 문제 그리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것은 국방부에 이제 각 군이 들어와서 어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군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 민을 중심으로 한 공무원들이 보다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문민화의 또 하나의 큰 배경이고요. 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문민화를 통해서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려고 하는 것은 전투복을 입은 군인을 존중하고 네. 군이 전투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데 이 문민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은 오직 싸워서 승리하는 데만 전념할 수 네. 있도록 여건을 조성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전문 직업 군인이 최고의 존경을 받는 그런 위상을 확립하는 데 아주 적절하고 필요한 구조가 바로 네. 문민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국방의 문민화를 아주 개념과 필요성을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실 국방부 문민화는 올해 처음으로 추진된 것은 아닙니다. 2007년 시행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초 외형상으로는 국방부 본부 내 군인이 아닌 공무원 비율이 70%를 달성했지만 그중 상당수가 예비역으로 충원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인 문민화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요? 우리 김 교수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문민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그렇지만 네. 굉장히 더디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비율 70%를 그 민간 쪽에서 이제 달성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좀 무늬만 그런 또 다시 예비역들이 충원되거나 이런 식의 사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그 문민화라고 하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진행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아웃소싱을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웃소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민간 쪽으로 돌릴 수 있는 분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 분야랄지 군 교육 분야랄지 군수 분야랄지 이런 네. 부분들에서는 상당 부분 돌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이제 국방부 직속부대 국직부대라고 하죠. 네. 국직부대에서도 보면 굉장히 슬림화시키면서 그 공무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민간 공무원들 그러니까 군인이 좀 빠지고 민간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들도 많고 또 국직부대를 좀 줄일 수 있는 분야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찾아보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우선 들고 해외 사례들도 우리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굉장히 그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보면 민간 분야에서 군 쪽에 많은 부분 지금 들어가 있는 예.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좀 활용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군 쪽에서도 저는 좀 이런 표현을 하기가 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방부 장관 문민화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방부 장관은 전투하는 분이라기보다는 국방부 장관은 사실은 군의 어떤 정치적인 위상이랄지 또는 대통령과의 어떤 군의 관계 또는 군과 국회의 관계 또는 군과 민의 관계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군을 대표하는 그러면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컨트롤하는 분이기 네.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저는 민간인으로 이제는 빨리 전환되는 이것이 오히려 상징적인 문민화이고 또 그것에서부터 문민화는 출발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실장님. 국방부 문민화뿐만 아니라 상비 병력 감축도 역시 국방개혁의 핵심 과제 아닙니까? 그런데요, 감축 계획이 6칸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요? 상비 병력 50만 명은 어떻게 산출된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해공군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장비 위주의 기술군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병력 감축이 좀 제한되는 측면이 있고. 네. 또 해병대의 경우도 즉각적인 이제 그 전력 증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상비 주둔 병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육군을 중심으로 감축 계획이 수립된 것이고요. 네. 상비 병력 그 50만 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국가적인 그 영토라든가 인구 이런 것들을 이제 거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 한 50만 정도가 적절하다 하는 그러한 어떤 판단이 있고요. 네. 그것보다 이제 더욱 중요한 것은 이 50만 구조를 가지고 우리 국방에게 요구되는 임무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와 군구조의 어떤 그 전환을 전제했을 경우에는 이 50만 구조로서 저희 국방에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 50만 수준의 병력 감축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그런데 말입니다. 저출산 시대 병력 자원은 어차피 감소하는데 병 복무 기간까지 단축시키면 전력 공백이 우려된다. 또 북한의 급변 사태 시 안정화 작전을 펼치기 위해 육군 병력이 최소 30만 명이 필요한데 병력 감축 시 실제 전투 병력은 10만에서 15만만 수준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이 다양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최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일각에서는 이제 병력이 감축되고요. 거기다가 복무 기간까지 줄어든다고 하니까 도대체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데 네. 정말 반대로 싸워 이기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아주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병력 감축만 해도 이것이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 또 인구 절벽의 문제 때문에 나온 측면도 있지만 국방부 군 내부 시각에서 보면 기술 집약형 군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 사람의 숫자가 전투력을 좌우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복무기간 단축의 문제도 물론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력 충원이 물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네. 통계로 보면 2025년 정도에 다소 좀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회전율이 빨라지니까 네. 병력 충원 그 자원이 좀 필요한 것이고요. 또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 전투력이 저하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는데 네. 이등병도 얼마든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병역 문화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네. 얼마든지 제가 볼 때는 그 전투력 저하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국방부에서도 그 숙련 직위에 대해서는 그 부사관으로 대체하는 이런 노력들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하면 저희들이 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 그래서 국방개혁의 지향 방향에서 보면 합리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군 복무 단축에 대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군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네. 국가사회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거든요. 병역의 부담을 좀 낮추는 문제도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 개인과 국가 차원에서 보면 이게 군 복무의 기회비용이 매우 큰 것인데 네. 인적 자원의 개발, 활용 이런 측면에서 보면 복무기간 단축은 국가사회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제가 복무기간 단축, 병력 감축 여기에서 문제점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거든요. 해야 할 문제도 많고 그래서 이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교수님께서도 약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실장님. 숙련된 간부 중심의 정예화와 또 기술 집약형 군으로 이제 전환하기 위한 또 개혁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현역 자원 확보 방안 그리고 전투력 저하에 관련해서 방지 대책은 무엇인지요? 네. 이미 언급이 됐습니다만 지금 국방부는 육군을 중심으로 했을 때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관련해서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이제 숙련도 저하 문제 그리고 이제 50만 수준의 어떤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장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준비해왔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처 가능하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숙련도 관련돼서는 최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숙련도가 요구되는 전투지기에 대해서는 병을 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네, 부사관을 중심으로 해서 간부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병에 대한 그 숙련도의 요구 수준을 훨씬 낮추는 작업을 함으로 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고요. 또 병에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병이 이제 그동안 이제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부대 관리 임무들,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청소라든가 뭐 제설이라든가 이런 부대 관리 임무를 민간으로 다 전환을 시켜서 이 병들이 교육 훈련을 받고 받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을 대폭 확보해 줌으로 해서 이 병들의 요구되는 숙련도를
아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에 이제 최근에 아주 발전된 그 교육 시스템 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숙련도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활한 이제 병력 충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전환 대체 복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지금 실제로 3만 명이 좀 안 되는 인원이 그 전환 대체 복무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병역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관점에서 조금 조정이 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을 네.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역 판정률 문제도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누적된 그 입영 적체율 문제 때문에 현역 판정률이 다소 이렇게 낮게 책정돼서 병무가 진행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네. 정상으로 회복하면 또 상당 부분 그 병력 충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좀 중장기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성 인력의 네. 비중 확대와 또 활용 분야의 확대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잘 조화시켜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그 병력 규모의 유지 문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국방부 차원의 준비와 함께 아까 최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이 복무기간 단축의 효과가 지금 3개월을 단축을 합니다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약 80%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네. 학기를 고려할 때 6개월 내지 1년의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경제적으로 연간 많게는 9조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이런 관점을 봤을 때 상당히 이제 국가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있고 국방부가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탠스는 군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에서 국민이 병역 의무를 수행한 후에는 사회에 복귀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어떤 기본 원칙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네.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병역 문화 정착 이것도 네. 국방개혁 2.0의 추진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네, 세부 추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병역 문화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또 지금 사회적 수준의 요구에 맞추는 것을 기본적인 방향성으로 설정을 한 것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네. 이를 위해서 크게 이제 두 분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병 인권 보호 강화 문제고요. 네. 두 번째는 복지 향상 그리고 복무 여건 개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장병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우선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및 근원적 해결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 예. 그리고 군 사법제도 개혁과 영창제도 폐지 및 군기 교육을 신설하는 것이 이제 주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병 복지 향상 및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군내 불합리한 관행 및 부조리를 척결하는 것, 그리고 직업군인 주거 지원 제도를 발전시키고 제대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일자리 확보, 네. 그리고 군 의료 시스템을 개편하고 장병의 사역 임무 대체를 위한 근무 지원을 네.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 우리나라가 이제 그 2014년부터요 병역 문화 혁신을 하기 위해서 TF를 구성하면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병역 문화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개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군의 병역 문화라고 말씀하셨는데 문화를 보면 제가 볼 때는 크게 특수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습니다. 네. 군에서만 통용되는 특수성이 있는 것이고 일반 사회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그 보편성이 있는데 군의 간부들은 대체로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측면이 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보편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저희가 좀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모쪼록 시대의 변화상이 있는 것이고요. 국민의 눈높이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국방 운영 또 병역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인권 문제는 꾸준히 좀 개선해 나가고 있고 성과도 좋고요. 좀 더 하긴 해야 되겠죠. 네. 실장님, 그리고요 문재인 대통령도 아주 강하게 비판한 것이 국가 이적 행위라까지 했습니다. 방산비리 척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 국방개혁에도 들어있는데요.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선 그동안 방산비리가 발생했던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군산 유착 근절 및 비리 예방 대책의 고도화 과제가 이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과제고요. 네. 그다음 이제 방산 비리 유형별로 제재 및 처벌의 실효성을 높여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방위사업 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 균형의 과제, 이 두 가지로 크게 이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산 유착 근절 및 비리 예방 대책 고도화 과제에서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방산 브로커들을 제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네. 그리고 퇴직 공직자들이 방산 브로커가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국방출연연구기관의 비리 방지 대책 문제, 방산 원가 산정 시스템의 개선 등의 과제를 포함을 해서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번째 방산비리 제재 실효성 강화 및 상벌 균형 과제에서는 방위사업 비리와 사업 부실에 대한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하고 고의, 악성,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되 네. 적극적 방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추진 과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런데요, 방산비리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인지요? 군사 선진국에서는 방위산업 비리 차단을 위해서 어떤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우리는 또 어떤 부분이 더 보완돼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방산 업무 자체가 그 속성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리의 개연성이 늘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이제 사람의 문제고요. 네. 그 일하는 사람의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도의 문제인데 제도를 좀 합리적으로 좀 가져가야 한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외국군 말씀하셨으니까요. 독일 같은 경우 보면 98년부터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집중관리국을 운영하고 있고요. 프랑스도 거의 유사합니다. 그 민간위원이 중심이 돼서 방위산업 감독관 제도를 운영한다든지요. 예. 영국도 군과 민이 합동으로 운영하는 방산업체 민영화 이런 전략도 추진하고 있고 미국도 하여튼 그 민간하고 연계해서 군수사령부에서 상당수 기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 네. 게 현실입니다. 제가 볼 때 하여튼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그 키워나가는 한편으로 이런 그 선진국에서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감시감독 체계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 그 2중, 3중의 감시감독 체계를 제도 내에 포함을 해서 합리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네. 비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감독하는 그 시스템을 좀 정비하고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군사 선진국도 방산비리 척기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과제지만 꾸준히 우리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올해 국방개혁실의 중점 추진 업무인 국방개혁 2.0이 어떻게 추진될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 효율적 추진 과제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가겠습니다. 자,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국방개혁 지금까지 많은 말씀들을 저희가 나눴지만 정말 꼭 그 성공해야 하는 그런 네. 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묘한 시점이고요.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계획도 중요하지만 공감대를 얻는 것. 네. 공감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국민의 공감대도 필요하지만 군 내부의 공감대도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감대를 얻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드는 걱정은 뭐냐면 공감대에 너무 치중해서 만에 하나 국방개혁이 최적화된 안이 돼야 할 텐데 네. 혹시나 중지안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장님도 계시니까 최적화된 안, 그죠? 공감대를 얻되 최적화된 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의중이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방개혁에 대한 의중은 대통령께서 선거 공약에서부터 또 그 이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하게 주문을 해오고 계시고 예. 있고 또 국방부 장관의 의지도
거의 뭐 개혁 전도사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모든 부분을 국방개혁에 지금 걸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그 최고 지도자의 의중과 또 국방부 장관의 의중 이것이 국방개혁의 그런 결과를 가능케 한다. 실질적 성과를 가능케 한다. 이 부분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군 쪽에서도 보면은 각 군의 이기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민간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직 이기주의일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결코 지금 국방개혁의 앞길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황골 탈퇴하면서 네. 또 자신의 어떤 그 뼈를 깎는 그런 개혁 의지를 보였을 때 오히려 그 각 군의 어떤 자기 이익이 더 관철될 수 있다. 뭐 이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 또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개혁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것은 그 성공이 우리 국방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어떤 개혁에 또 많은 부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이 늘 관심을 갖고 한편으로는 감시자 역할을 해야 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적극적 지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국방개혁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최고 지도자와 군과 그다음에 국민이 함께하는 국방개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지금 김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대로 국방의 문미나 또 국방개혁 성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의지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도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국방개혁을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 정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만 번번이 이제 좌절된 측면이 있는데 근본 국방개혁은 아마도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의 국방개혁은 아마 국방개혁의 시기 관점에서 골든타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엄중한 안보 상황에서 아주 제한된 여건을 가지고 엄중한 안보 상황을 대처하기 위한 강한 군대를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도전적인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저희도 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국민들께서도 최고의 복지는 안보라는 인식을 가지시고 우리 군을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국방개혁 2.0의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안보 환경도 고려하고 사회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 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방개혁의 현실입니다. 저는 국방부의 추진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도 다시 한번 해보고요. 또 국민의 눈높이와 또 지지 공감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계속해서 애써주시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군 구조와 국방 운영 개혁은 새로운 군 건설의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우리 군의 추진 의지와 국민의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해보면서 특집 국방 포커스 2018 대한민국 국방을 말하다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특집 2부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말하다에서는 이남우 인사복지실장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